자, 첫 번째 주제는요. 사우디의 무하마드 왕세자 방한 얘기부터 좀 해봐야겠습니다. 굉장히 많은 화제를 낳고 있어요. 그런데요, 이제 궁금한 게 과연 이 무하마드 왕세자 어떤 인물일까? 그 얘기부터 좀 해보겠습니다. 일단 사람 이름이 나왔어요. 만수르. 만수르라는 이름은요, 아부다비의 왕자죠. 이른바 중동의 거부하면 딱 떠오르는 인물이 만수르입니다. 상징적인 인물인데 이렇게 돼 있네요. 만수르를 압도하는 석유 왕자다. 만수르는 비할 바가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요. 370조 굴리는 미스터 에브리싱이다. 이런 별명을 받고 있답니다. 내용 좀 자세히 보겠습니다. 사우디 최고 실세 무하마드 빈 살만 왕세자. 실세 중에 실세다. 왕세자니까요. 다음 왕위는 보장을 받은 거죠, 지금요. 자, 사우디에서 부총리 국방장관을 겸직하면서 국정을 총괄하고 있답니다. 그런데요, 이것만이 아닙니다. 경제개발위원회, 그리고 무슨 정보위원회. 경제개발위원회는 우리로 치면은, 재정경제부. 그러니까 경제 총괄을 하는 자리입니다. 거기도 의장을 맡고 있고요. 정보위원회는 우리로 치면 국정원쯤 되거든요. 거기 의장도 맡고 있어요. 그럼 뭡니까? 부총리 겸 국방장관 겸 경제도 총괄하고 정보도 총괄하는 모든 걸 다 가진 겁니다. 엄청난 자리군요, 지금. 한국과 경협을 통해 탈석유를 추진한다. 원전 그리고 ICT 키워 사우디 개조하려는 꿈을 갖고 있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 무하마드 왕세자 관련해서 소개하는 기사가 하나 더 있습니다. 보시죠. 그런데요, 이 왕세자는 또 다른 얼굴이 있습니다. 여기 소개되어 있어요. 사우디 개혁의 상징이자 독재자라는 또 이미지가 있어요. 두 얼굴의 무하마드 왕세자. 왜 그러면 독재자일까요? 앞에 기사에서는 사우디 개혁의 상징 그리고 국정을 사실상 다 총괄하고 있다. 뭐 이런 의미가 있었는데 여기서는 좀 더 자세한 다른 측면의 설명이 있습니다. 부친 대신에 사실상 국정을 운영하는데 여성 운정 허용 등 변화의 바람을 몰고 오고 있습니다. 이런 거는 개혁의 측면이죠. 그런데요, 언론인 카슈쿠지 암살의 배후라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유엔에서조차 지금 문제를 삼고 있거든요. 사실상 주도한 거 아니냐. 그리고요, 이게 국제사회에 파문을 일으켰고요. 그리고 왕세자가 되기까지는요, 이른바 사우디판 왕자의 난이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사촌 형제들을 다들 압박해서 본인이 왕세자 자리를 차지했거든요. 그래서 독재자다. 이런 또 다른 얼굴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 기사 내용이 좀 더 소개되어 있는데요. 여기 있습니다. 무하마드 왕세자의 개혁에 의구심을 떨치기 힘든 가장 큰 이유는 역시 국제사회에 큰 파문을 던진 카슈쿠지 암살 사건이다. 언론인 암살 사건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시각도 있다. 두 얼굴의 왕세자다. 이렇게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요. 어제 입국을 해서 문재인 대통령과 만나서 정상회담도 하고 여러 가지 모습이 있었는데 그 모습 영상으로 묶었습니다. 보시죠. 왕세자님의 첫 방한이어서 더욱 뜻깊게 생각합니다. 사우디는 우리의 제1위 원유 공급국이자 제1위 해외 건설 수주국이고 또한 최대의 대한 투자국이기도 합니다. فخامة رئيس جمهورية كوريا الجنوبية الصديقة ننقل لكم تحيات خادم الحرمين الشريفين الملك سلمان بن عبد العزيز نشكركم على مشاعركم الأخوية التي تعكس العلاقة التاريخية العريقة المتأصلة بالروابط المتينة بين الشعبين الشقيقين. 자, 지금 영상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만나서 여러 가지 얘기하는 모습까지 봤는데요. 어제요, 입국부터 저녁 만찬 그 이후까지 굉장히 극진한 의전이 있었어요. 이른바 이제 특급 의전이라고 불리는데요. 그 내용 소개해드리죠.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자, 매일경제 기사 이렇게 제목이 되어 있습니다.
공항에선 이낙연 국무총리가 직접 영접을 나갔어요. 그리고 5대 그룹 총수와 승지원 회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찬도 했어요. 오찬에서는 문재인 대통령과 5대 대기업 그러니까 그룹 총수들이 같이 오찬하는 모습까지 있었거든요. 그리고 내용 보시면 이렇습니다. 왕이 계승자로는 21년 만에 방한을 했는데요. 이낙연 총리가 취임 후 공항 영접을 어제 처음 나갔답니다. 그러니까 웬만해서는 안 나가는 건데 나간 거예요. 그만큼 극진했다는 거죠.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은요, SOL 중국식 행사가 있었는데 이게 호텔에서 열렸거든요. 여기까지 문재인 대통령이 동행해서 참석했습니다. 바로 옆에 있는 사진입니다. 그러니까 이 왕세자와 관련된 기업 행사에 문재인 대통령이 동행을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신경을 썼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내년 사우디에서 G20 정상회의가 열리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도울 일이 있다면 말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어제 문재인 대통령과 무함마드 왕세자가 같이 보낸 시간을 계산해보면 대략 8시간이거든요. 굉장히 많이 보낸 겁니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 G20 정상회의를 앞두고 있어서 각국의 정상회담이 많이 잡혀있거든요. 눈코 뜰 새 없이 바쁠 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우디 왕세자에서 이렇게 시간 할애와 의전을 한 겁니다. 자, 이유가 있겠죠, 당연히. 그러면 일단 우리 쪽 이유가 좀 궁금합니다. 우리 문재인 대통령 그리고 청와대로서는 이 무하마드 왕세자에서 이렇게까지 극진한 대우와 의전을 한 이유, 그리고 우리 대기업 총수들이 이렇게까지 만나고 있는 이유, 어디에 있을까요? 뭐 경제라고 봐야죠. 어. 뭐 왕세자라고 하지만 예. 사실상 사우디 왕이거든요. 예. 왕이 이제 80대 중반으로 연로하시니까 고령입니다. 34살로 사실상 왕 노릇을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가 지금 경제가 어렵잖아요. 예. 근데 우리나라 그동안 특수가 2번 있었습니다. 예. 처음에는 베트남 특수 60년대 후반부터 있었고 예. 중동 특수가 76년부터 시작돼서 80년대 중반까지 중동 특수가 있었어요. 예. 78년에는 우리나라 전체 고용 중에 2%가 중동으로 취업을 했어요. 14만 명 이상 취업을 하고 그때 오일머니가 물밀듯이 들어와서 우리 예. 경제 성장에 굉장히 도움이 됐거든요. 근데 지금 사우디 왕세자가 온 무하마드가 예. 굴리는 돈이 예. 370조입니다. 아. 370조면 우리나라 한 해 예산이 지금 469조거든요. 우리나라 한 해 예산보다 100조 적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370조는 이른바 이제 사우디의 국부펀드 정도의 규모고요. 그렇죠. 왕가가 갖고 있는 재산까지 하면 우리 돈으로 2천조라는 얘기가 그러니까 있어요. 뭐 그것까지 하면 어마어마하고 예. 굴릴 수 있는 돈이 예. 하여튼 370조. 우리가 보통 부자면 만슈로 그러잖아요. 예, 예. 그분이 굴리는 재산이 예. 그 지금 6조 정도 알려졌으니까 만슈로의 재산보다 한 60배 정도 재산을 비교가 굴리니까 안 되네요. 정말로 비교가 안 되는 거죠. 근데 지금 사우디가 예. 석유로 먹고 사는 석유 강국이지만 탈석유를 추진하고 있어요. 아. 이거 석유 언제 고갈되면은 우리 뭐 먹고 사냐? 그러니까 미래를 지금 보고 있는 거군요. 그렇죠. 그래서 원전을 지금 이 두 예. 기를 지금 발주했고 예. 조만간 17기를 발주해서 그 전체 에너지 중에서 원전 비중을 15%로 높일 계획을 갖고 있어요. 석유가 그러니까 그렇게 많은 나라인데. 그런데도 이 석유 끝날지 모르니까 미래에 대비하는 거죠. 젊은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제일 중요한 건 이제 원전 사업에 참여해야 되고 예. 또 탈석유 하면서 21세기 첨단 산업 국가로 또 예. 변신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게 ICT라든지 스마트 시티라든지 또 이란하고 또 전쟁하고 있으니까 국방이라든지 예. 그런 쪽에 협의할 게 아주 광범위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좀 강한 분야들이네요. 그렇죠. 우리가 잘만 하면은 제2의 중동 특수를 겨냥할 수 있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이 G20 오늘 추구 갑독도 어제 하루 종일 같이 있다시피 그렇습니다. 했고 이낙연 총리가 공항 갔고 5대 그룹 총수가 저렇게 청와대도 모이고 승지원에서도 모인 거는 예. 그만큼 우리 경제에 예. 지금 희망이 없는 우리 경제에 잘하면 큰 제2의 불쏘시개가 중동 특수를 기대하면서 그렇죠. 사실 무하마드 왕세자가 어제 서울공항을 통해서 입국했는데요. 예전보다 1시간 반이나 늦게 도착을 했어요. 그 바람에 이낙연 총리가 나가서 기다린 겁니다. 그래서 이낙연 총리가 원래는 서울공항을 거쳤다 다른 행사가 예정돼 있는데 그 행사를 다 취소했습니다. 기다린 겁니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 일정도 다 연기가 됐어요. 그 정도로 배려를 했다는 건데 그건 바로 제2의 중동 특수를 기대하고 있다. 그렇죠. 우리가 특별히 과하게 과공한 게 아니라 예. 세계 어느 나라 가도 그 이상 대접 다 받습니다. 아. 예, 그만큼
이 세계 경제가 엄청난 돈을 들고 있으니까. 중요하다고 봐야죠. 네. 자, 그럼 여기서 좀 궁금해진 게요. 이 미스터 에브리싱이라는 별명을 갖고 있는 무하마드 왕세자. 올해 나이가 만으로 치면 34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김정은 위원장보다는 한 살이 어려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나이가 적은 지도자로 꼽히는 축에 속합니다. 자, 그럼 그 사우디 입장에서는 한국에 온 이유가 있겠죠. 물론 G20 정상회의를 참석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먼저 한국을 들린 거예요. 다른 나라도 아닌 한국을 들렸어요. 그럼 분명히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거와 관련된 기사일까요?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자, 무하마드 빈 살만 왕세자, 한국 자주 국방 모델에 관심 있다. 아, 국방 얘기가 좀 나왔어요. 무기 자체 개발 노하우 벤치마킹 관심 있다. 사우디판 국방과학연구소를 추진한다. 뭐 컨설팅, 인력 파견 등 협의 전망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아, 이 얘기가 좀 있군요. 단순히 경제를 넘어서 국방. 왜냐하면 많은 중동 국가들이 국방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고 어떤 무기를 굉장히 많이 지금 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분야도 있나 보요. 자, 김수민 평론가. 네. 윤영걸 대표께서는 우리가 왜 이렇게 극진한 특급 의전을 하는가에 대한 이유를 좀 설명해 주셨는데 그렇다면은 이 무하마드 왕세자는 왜 많은 나라 중에 한국을 방문을 했을까요? 일단은 지금 현재 아까도 말씀이 나왔지만은 탈석유 행보로 사우디아라비아가 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원전도 짓고 있지만 원전 외에도 풍력, 태양광 이쪽에도 투자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한편으로 정보통신 기술, 뭐 오지라든지 그리고 AI 이쪽에도 예. 관심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아까도 얘기가 나왔지만 탈석유 행보에서 나온 그 일환으로 나온 것이 바로 방한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특히 이제 한국의 뭐 삼성이라든지 예. 이쪽에서 배워갈 것들이 많다고 판단을 했겠죠. 그리고 이제 지금 나오는 얘기가 자주국방 얘기인데 ADD이라고 하는 예. 한국의 그 국방 연구 모델을 사우디에 도입을 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방침이 있는데 사실 사우디가 세계 최대의 그 무기 수입 국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런 상황에서 이제 다시 한번 자주국방을 벤치마킹해서 본인들도 좀 일어나겠다라고 하는 거고 중동 정세가 워낙에 복잡하기 때문에 예, 그 방면에서 대비를 하겠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예. 근데 우리가 이제 국방 외에도 외교적으로 좀 확전을 해서 본다면은 예. 지금 이란하고 사우디가 상당히 관계가 나쁜 관계고 안 그리고- 좋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미국의 폼페이오 장관이 얼마 전에 사우디, 아랍에미리트 순방을 하면서 예. 반이란 전선을 구축하는데 독려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단순히 중동과 한국과의 관계만이 아니라 예. 미국까지 포함되어 있는 반이란 전선의 구축이라는 예. 측면에서도 같이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고요. 그리고 지금 중동 국가들이 경쟁적으로 한국하고 관계를 맺는 데에 예. 주력을 하고 있어요. 예. 카타르도 있고 UAE도 있고 예. 각각의 맥락들이 있는데 예. 앞으로 계속해서 그 국가들 간의 경쟁이 한국을 두고 치열하게 벌어질 거다. 같이 한번 전망을 해봅니다. 예. 이지영 주원님. 그 아까 중앙일보 기사를 보면요. 예. 이 처음에 미국에 이어 세계 2위인 산유국인 사우디라고 예. 하죠. 이게 불과 몇 년 전까지 상상도 할 수 없었던 거잖아요. 미국이 이제 셰일가스 그걸로 인해서 예. 이제 산유국으로 제 1위가 됐단 말이죠. 예. 근데 그와 함께 미국이 중동에서의 이 소위 말하는 세계 경찰 역할을 줄여들이고 있지 않습니까? 아. 그런데 지금 사우디 방금 말씀하셨지만 예. 사우디의 모든 국방은 솔직히 말해서 미국에 의존을 하고 그죠. 있어요. 무기가 대부분이 미국 무기를 들여왔죠. 거의 100%라고 어. 생각해도 될 정도로 미국에 많이 의존을 예. 하고 있는데 아마 앞으로 뭐 단기간에는 아니겠지만 중장기적으로 이 미국과의 예. 관계 속에서 자기네들이 독자적으로 독립성을 강화해야 되겠다. 예.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 게 지금 사우디의 현실인 것 같습니다. 아, 그러니까 미국과의 관계도 또 우리가 왜 이런 모습인지를 좀 해석하는 대목이 될 수가 있겠네요. 네. 단순히 뭐 젊고 돈이 많고 이런 차원이나 외교적으로 굉장히 여러 가지 의미가 좀 내포돼 있다. 이런 설명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정치권 소식인데요. 자유한국당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왜 이런 모습이 나왔을까요? 오늘 많은 신문들이 다루고 있습니다. 이 소식을. 보이시죠? 조선일보 기사입니다. 한국당 여성당원 행사 중에 엉덩이 춤이요. 갑자기. 무리다. 이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조선일보 기사는 무리들을 일으킨 거다. 이렇게 평가를 한 거예요. 여기 일단 사진을 좀 봐주시면요. 잘 보이실는지 모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단연 여성분들이 이제 무대 위에 올라가서 뭔가 행사를 했는데 여기 보시면 바지를 벗었어요. 그리고 속옷만 나온 건데 속옷에 글자가 쓰여 있는데 이게 무슨 승리 이렇게 뭐 이렇게 써 있는 것 같아요. 글자로. 이런 모습이 있어서 지금 논란입니다. 여기 보시면 속바지에 총선 필승 등 쓰고 겉옷바지를 내리는 퍼포먼스. 그러니까 바지를 벗은 거예요. 뒤로 엉덩이랑. 그리고 엉덩이 춤을 췄다는 겁니다. 근데 이 행사가요. 여성 당원 행사입니다. 이걸 좀 어떻게 봐야 되는지. 여기 지금 소개가 돼 있습니다. 어제 행사의 취지는 능력 있는 여성들의 정치 참여를 확대하자는 거였습니다. 그 취지가.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이제 토론도 있었고요. 주제 발표도 있었고 그리고 장기자랑이 진행이 됐는데 뭐 시도당별 장기자랑이 벌어졌어요. 그 중에서 한 코너겠죠. 여성 당원들이 속바지에 총선 필승 등의 글자를 써놓고 겉옷바지를 내리면서 해당 글자가 나오는 퍼포먼스를 벌였다. 이겁니다. 이게 행사가 끝난 뒤에 이 동영상이 굉장히 논란이 된 거죠. 많은 분들이 봤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기사가 됐습니다. 관련 기사 하나 더 있습니다. 보시죠. 역시 같은 내용 전하고 있습니다. 한국당 여성당원 행사에서 바지 내리고 엉덩이 춤이다. 황교안 대표 등 지도부가 대거 참석해서 보고 있는 상황이었답니다. 논란이 일자 이제 한국당에서 해명을 했어요. 뭐 돌발적인 행동이다 이렇게 해명했는데 여기 해명 좀 소개해드리죠. 마지막 부분입니다. 이 아랫부분. 한국당은 논란이 일자 입장문을 냈습니다. 해당 퍼포먼스는 사전에 예상치 못한 돌발적인 행동이다 이렇게 해명을 했지만 또 다른 관계자는 당의 공감 능력이 여전히 부족함을 보여줬다 이렇게 지적도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럼요. 이 기사와 관련된 진짜 어떤 모습이었는지 영상으로 직접 확인해 보겠습니다. 보시죠. 오늘 출전 선수단 중에 위에서 5팀은 앞으로 우리 행사 있을 때마다 와서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한 거 잊어버리지 말고 좀 더 연습을 계속해가지고 정말 멋진 자유한국당 공연단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 이것을 보면서 우리 자유한국당의 힘을 느낍니다. 앞으로 우리 싸울 때마다 이겨야 되는데 그러려고 하면 우리 당의 여성 전사 여러분들이 꼭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좀 코믹하고 재미있게 행사를 그래도 조금 양념처럼 하시려고 하는 의지였지 다른 그 취지는 아니었다라는 거는 좀 생각이고요. 물론 뭐 황교안 대표는 저런 행사 여러 가지 모습 중에서 여러 가지 모습을 다 아울러서 얘기한 거겠죠. 근데 그 행사 중에 이제 한 지점에서 저런 모습이 좀 나타났고 그게 이제 부각이 되니까 여러 가지 이제 논란이다 이렇게 언론들이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 변호사, 네. 저 정도는 그냥 넘어갈 수 있는 겁니까? 아니면 문제를 삼는 게 문제입니까? 어떻게 보세요? 그게 저게 이제 그 색안경을 끼고 보고 예. 물론 저런 행사에서 뭐 바지 내리지 말라는 법이 있는 건 아니니까요. 예. 본인들이 선택한다면 뭐 할 수도 있겠지만 예. 지금 그 모임의 성격이 그런 성격이 아니지 않습니까? 국민들한테 뭔가를 메시지를 전달을 하고 그리고 여성에 관련된 부분에 당이 어떻게 행동을 하겠다라는 그런 부분에서 그러니까 능력 있는 여성들의 정치 참여를 좀 확대해야 된다 이런 취지잖아요. 그러니까 네. 어떻게 보면은 당당한 여성 뭐 이런 모습을 좀 더 강조하는 자리였을 것 같아요. 그렇죠. 차라리 한복을 입고 춤을 췄으면 차라리 그게 더 나았을 텐데 예. 당당한 여성의 모습을 보여주자고 하면서 마지막은 엉덩이를 내리면서 바지를 내리면서 좀 재미있자고 한 퍼포먼스는 아니었을까요, 혹시? 그러니까 재미있자고 했다고 예. 이렇게 변명을 하고는 있는데 문제는 저런 행사의 주체가 재미 때문에 주최를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국민들한테 진정성을 보이고 그 진정성을 알아달라라는 차원에서 하는 행사이기 때문에 그 재미가 그 진정성을 가리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금 저 정도 보면은 지금 저 행사의 내용이 지금 보도가 되는 게 있습니까? 지금 다 엉덩이 내렸다는 그 보도밖에 그러니까 지금 뭐 엉덩이 없는 춤 이것만 주로 보도가 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자유한국당
자유한국당도 뭔가 예. 행사를 할 때 예. 당 자체에서도 뭔가 재미라든지 무슨 예. 너무 뭐 흥미 위주 이런 부분이 아니라 정말로 국민들이 원하는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그 좀 정신을 조금 그 지도부에서부터 갖고 있어야지 이런 사고들이 좀 안 발생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재용 전 의원. 사실 네. 저 논란이 된 이후에 이제 나오는 지적 중에 하나가 이른바 이제 성인지 감수성이 좀 부족했던 거 아니냐, 뭐 이런 지적이 있거든요.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요. 일단은 뭐 예. 변명할 여지가 없다고도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냥 언론이 오늘 아침에 언론 말씀하신 예. 대로 모두가 다 저것만 지금 다루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행사 내용은 그냥 묻혔습니다. 네. 근데 어제 행사를 너무 또 폄훼하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가 됩니다. 왜냐하면 저게 1부, 2부로 나뉘어졌었어요, 예. 어제 1부에서는 그 여성 당원들이 총 한 1,500명에서 1,600명 정도 진짜 그 장소를 가득 메울 예. 정도로 전국에서 올라와서 예. 열띤 토론을 했습니다. 예. 열띤 토론을 통해서 여성이 어떻게 하면 정치에 더 많이 참여할 수 있을지 이런 것에 대한 논의가 굉장히 좋은 논의가 됐다고 하고요. 그것은 그 행사에 뭐 참여했던 우리 당원들이 얘기를 해준 예. 것이기 때문에 또 내용을 들었기 때문에 예. 그거는 맞다고 생각을 하고 2부 때 행사 예. 때 14개 팀이 참가를 해서 14개 팀이 이제 이렇게 토론을 했으니 예. 우리끼리 한번 장기자랑 순수. 장기자랑 예. 사기를 좀 높이자 이런 취지에서 한 것 같아요. 그리고 14개 중에 이제 한 개의 도당에서 저런 모습을 보여줬고 아까 화면을 봤지만 그 예. 모습이 한 뭐 5초에서 10초도 안 걸렸죠. 예, 그런 모습이었는데 그것이 뭐 그렇다고 잘했다는 짓은 아니지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것만 가지고 어제 행사가 덮이는 것에 대해서는 매우 아쉽게 생각을 하고요. 예. 꼭 그렇게만 볼 필요는 없다. 여성 뭐 폄훼했다. 예. 이런 성인지가 부족했다라는 식으로 몰고 가는 건 좀 아닌 것 같다. 예. 당에서도 어제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예. 절대 이걸 인지하고 있지 않았고 아. 무슨 퍼포먼스를 한다는데 그걸 뭐 검수하는 것도 웃기지만 사실 각 시도당별로 그냥 알아서 장기자랑을 준비한 거겠죠. 그렇죠. 오히려 예. 저는 그런 생각도 해요. 뭐 예. 너무 변명하는 것 같지만 경남도에서 와서 했는 거였거든요. 예. 거기 계신 분들이 서울에 와서 이런 큰 행사에 참여를 많이 못할 때가 있는데 당대표도 오고 이럴 때 이 언론들이 많이 온다. 이런 것에 대한 인식은 굉장히 부족할 수도 있고 물론 그것이 카메라가 있다 없다에 대한 예. 중요성이 아니고 예. 그런 부분은 좀 부족하지 않나. 진짜 즐거운 마음으로 오셨던 분 같아요. 아무튼 뭐 저 장면을 놓고 글쎄요, 이제 보기에 따라서 이제 다른 거예요, 지금 저 모습이. 그렇죠. 그게 뭐 행사 중에 장기자랑 코너 중에서 흥을 돋구기 위한 모습 정도로 볼 수 있는 거 아니냐. 반면에 저거는 좀 너무 과도한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시각이 좀 갈리는 상황인데 아무튼 오늘 언론들이 많이 내용을 좀 다루고 있어서 저희도 좀 소개해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어제 있었던 초등학교 화재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이 사고가 있었는데요. 다행히요. 큰 중상자 이런 거 발생하진 않았습니다. 천만다행인데요. 여러 가지 좀 얘기가 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불길에 휩싸인 초등학교 선생님은 학생 116명부터 내보냈다. 그래서 다행히 사고였지만 잘 넘긴 겁니다. 여기 보시면 서울의 한 초등학교 별관에서 화재가 발생했죠. 연기가 굉장히 많이 났습니다. 그리고 불길 이렇게 옆으로 번지고 있었고요. 그런데 어제 사항을 잠깐 설명해 놨네요. 방과 후 수업을 진행하던 교사 2명, 아이들 먼저 대피시켰습니다. 급하게. 그러다 보니까 남아있게 됐죠, 건물에. 그러다가 건물에 갇혔습니다. 위험할 뻔한 거죠. 그렇지만 다행히도 연기 마셨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학교는요, 평소에 이런 소방훈련을 아주 잘 했답니다. 그래서 교사분들이나 학생들이 모두 이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숙지가 돼 있는 상태죠. 그러니까 이런 돌발 상황, 위기 상황이 발생했을 때 선생님은 무엇을 해야 되고 아이들은 그 지시를 어떻게 따라야 되는지 잘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은 났지만 큰 일은 없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 선생님 2분이 학생들을 아주 안전하게, 물론 본인들은 그 과정에서 좀 연기를 마시고 좀 그렇지만요. 아무튼 그 내용입니다. 자, 이 기사와 관련된 영상이 있습니다. 보고 이어가겠습니다. 쓰레기 집화장이 있었습니다. 거기서 화재가 발생해서
옆에 있는 차량으로 화재가 연소되었고 또 1층 그 천정으로 2층으로 3층으로 4층으로 5층으로 연소가 된 겁니다. 아들한테 전화 왔는데 계속 터지는 소리가 나고 그다음 무섭다고 막 전화가 왔었거든요. 네, 지금 어제 화재 상황입니다. 보시면요, 불길이 대단합니다. 그리고 저게 좀 번지고 있는 거예요. 연기와 불길이 학교에서 저런 화재가 났기 때문에 굉장히 공포스러웠을 거예요. 그렇지만 어제 다행히도 선생님들과 학생들이 차분하게 대처를 했고요. 그리고 학생들 다 무사했고, 선생님 두 분은 사실 연기 때문에 약간의 좀 불편하시지만 그래도 큰 변을 당하지 않았다는 소식 저희가 신문기사로 좀 전해드렸습니다. 자, 윤영걸 전 대표님. 예. 일단 생각나는 거는요, 선생님, 네. 아이들에게는 지도자입니다. 네. 그 선생님의 판단과 대응이 얼마나 중요한가. 네. 그리고 평소에 저런 훈련이 얼마나 효과적인가. 네. 그걸 보여주는 것 같아요, 지금. 그렇죠. 선생님이 애들 116명을 먼저 네. 다 안내를 해서 대피하게 했어요. 예. 그리고 맨 나중에 남아가지고 예. 그 화장실로 저 음악실로 피해서 연기를 조금 마셨는데 예. 그건 소방관한테 구출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네. 선생님으로서 어떻게 보면 당연히 해야 될 일인데 그동안 과거에 우리가 그렇지 않은 모습을 봤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고 났을 때 리더가 예.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예. 예, 우리 세월호 때는 리더가 먼저 도망갔잖아요, 선장이. 근데 저 뉴욕 허드슨강에 예. 시착했을 때 그때 보십시오. 그때 조종사는 맨 나중에 한 사람이라도 남았는지 예. 그 허드슨강에 비행기 착륙할 때 그것까지 끝까지 보고서 예. 나왔잖아요. 리더가 위기 때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리더가 중요하고 또 하나는 평소에 훈련이죠. 평소에 이런 훈련을 예. 재난방지 훈련을 많이 했기 때문에 예. 이런 큰 불이 났는데도 일사불란하게 대피할 수 있었던 거죠. 예. 그래서 우리도 위기의식을 이 초등학교한테 좀 많이 배워야 되는 것 같아요. 우리 저 민방위 훈련 예. 아무도 협조 안 하거든요. 아. 또 지진 언제 어떻게 될지 우리도 안전지대가 아니거든요. 예. 우리 너무 낙관적에 빠져 있어요. 그래서 이번 초등학교한테 우리가 가슴을 쓸어내렸는데 예. 정말 배울 게 많다. 리더가 중요하고 평소 연습이 중요하다. 이런 점에서 우리 사회에 큰 저는 경각심을 울렸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저 화재와 같은 위기 상황이 발생했을 때요, 다들 당황하게 돼요. 그러나 평소에 복도를 지나가는 방법을 미리 알아뒀거나 소화기를 들어서 쓰는 방법을 알아뒀으면요, 그거대로 합니다. 그거는 기억이 나거든요. 반복했기 때문에. 그래서 훈련이 중요하다는 거. 다시 한번 증명이 된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엔 아까 전에 일명 기사 때 봤던 그 비극적인 사진 얘기 해보겠습니다. 지금부터. 세계일보입니다. 아빠 꼭 껴안고 숨진 2세 여아. 지구촌을 울린 이민 부녀다. 아까도 그렇지만 사진을요, 저희가 좀 이렇게 잘 안 보이게 처리했습니다. 너무나 끔찍하기 때문에. 그러나 좀 어렴풋이 보이죠? 여기 보시면 제가 그래도 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어렴풋이 보이면 성인 남성이 이렇게 쓰러져 있고요. 그 옆에 지금 작은 뭔가가 있죠. 이게 2세 여아입니다. 그리고 둘은 같은 티셔츠, 웃옷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길에 휩쓸려 가니까 아이를 옷에 집어넣은 거예요. 같이 붙어 있으려고. 그리고요, 여기 보시면요, 여기 보시면. 바로 이거. 여기 보시면 어렴풋이 뭔가가 이렇게 보이죠? 이게 이 2세 여아의 팔입니다. 죽는 순간까지 아빠의 목을 꼭 끌어안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상태로 발견이 됐습니다. 기사 내용 좀 더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앞에 기사 다시 보여주세요. 예. 여기 보시면 요 아랫부분에 자세히 내용이 설명되어 있어요. 미국 국경 코앞에서 익사한 중남미판 쿠르디 충격을 주고 있다는 겁니다. 강 건너 미국 먼저 간 두 살배기, 그러니까 아빠가 먼저 강을 건너서 두 살배기를 강둑에 놨습니다. 그리고 부인이 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부인을 데리러 다시 반대편으로 가는 와중에 아이가 놀란 거죠. 강에 뛰어들었습니다. 아빠가 엄마 데리러 되돌아가자 뒤쫓아오다 아빠와 급류에 휩쓸렸습니다. 아이니까요. 무서웠던 거죠. 자, 이 일이 있은 뒤요, 미국 언론들이요, 국경 위기 속 인간의 현실을 보여주는 거다. 그리고요, 트럼프 정부의 이민 정책에 대한 비판이 미국 내에서 고조되고 있답니다. 지금 트럼프 정부의 정책은요,
그냥 못 들어오게 막는 겁니다. 장벽도 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거죠. 다음 기사 하나 더 보겠습니다. 셔츠 속 꼭 껴안은 아빠와 23개월 된 딸 끝내 미 국경을 넘지 못했습니다. 역시 같은 사진 보여주고 있고요. 멕시코 강에서 역시 같은 내용 전하고 있습니다. 급류에 숨졌습니다. 트럼프 반이민 정책에 대한 비판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동안 상황을 또 설명하고 있습니다. 작년에요, 미국과 멕시코 국경에서 283명이 사망을 했답니다. 이렇게 국경을 넘어오다. 굉장히 많이 숨진 거예요. 멕시코는요, 미국 수용 거부에 희생자가 늘고 있다. 그리고 미국 하원은요, 5조 원 규모의 지원 법안을 통과.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 열린 국경은 범죄와 동의어다. 결코 물러서지 않는다. 바꿀 생각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비극은 계속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 사진이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위에 사진 아까 보셨던 거, 아까는 이른바 이제 제2의 쿠르디, 아까 이런 제목이 있는데, 기억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기억을 못 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작은 아이가 바닷가 해변에 숨진 채 쓰러져 있는 모습입니다. 이 사진도 굉장히 충격을 줬어요, 사실은요. 근데 그 모습은 2015년 9월 터키 보드룸 해변에서 숨진 채 발견된 크루즈족 난민 아이의 모습이었습니다. 그 이후에 난민 정책에 대해서 굉장히 유럽에서 엄청난 논란이 있었거든요. 저 모습 때문에. 그런데 이번에는 미국판 쿠르드의 모습이 잡힌 겁니다. 자, 김수민 평론가.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정책을 바꿀 의사가 없어요. 그렇다면 이런 비극 반복될 수 있다는 거잖아요. 네. 이거 물론 우리하고 직접적인 연관은 없을 것 같습니다만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 2020년 대선 또 다가오고 있는데 예. 이민 문제가 최고의 이슈가 될 것이다라는 것이 이번 사건에서 보여지는 그대로고요.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는 강력 범죄, 마약, 인신매매 이 세 가지를 열린 국경이라는 것과 동일시했습니다. 앞으로도 정책의 변화가 거의 없어 보이는데요. 하지만 거꾸로 얘기해서 닫힌 국경이야말로 굶주림, 죽음, 그리고 들어오더라도 차별을 받는 그런 현실이다라는 것이 민주당, 공화당, 양당 정치를 축으로 해서 내년 대선까지 펼쳐질 것 같고요. 근데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전 세계 반이민 정서도 한편으로는 또 대세기도 해요. 미국도 그런 흐름을 바꿀 수는 없을 것 같은데 그렇다면 지금 이제 난민 정책을 두고 찬반으로 나뉘어져 있는 사람들이 생각해야 될 것은 그러면 난민이 들어오거나 경제적 이민이 싫거나 한다면 들어오는 게 싫다면 그 사람들이 미국이라든지 이런 나라로 들어가지 않고도 살 수 있는 그런 세계 체제를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미국 같은 경우에 이제 납타도 체결을 옛날에 했었고 여러 나라들과 경제 교류를 하고 있는데 사실 이제 패권주의적 국제 질서를 만드는 이상은 오히려 잠깐은 어떤 제3세계 국가라든지 주변부 국가들을 착취하는 그런 효과를 거둘 수 있겠지만 결국에 그 나라 사람들이 살기 힘들어지면 제1세계 쪽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이 노력들이 이어지고 또 참사가 생겨난다는 거죠. 그래서 이민 정책에 대해서 어느 정도 우려를 하더라도 반대를 하더라도 그들이 그럼 궁극적으로 들어오지 않을 수 있는 그 해법을 제시하지 않는다면 이 같은 상황은 계속해서 되풀이될 거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비극을 맞은 이 부녀도요, 엘살바도르 출신입니다. 그리고 멕시코를 거쳐서 미국으로 들어오다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난민 문제가 이게 간단히 한 나라의 문제만이 아닐 수 있어요. 그리고요, 이재용 전 의원님, 우리도 사실 난민 문제가 현실화됐습니다. 네. 그럼 제주도에서 그때 한참 논란이 됐었죠. 그렇죠. 우리도 이걸 고민할 때가 된 것 같아요, 지금요. 고민해야죠. 이게 꼭 남의 얘기라고 생각할 수는 절대로 없을 것 같고요. 앞으로 우리가 난민 정책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정확한 로드맵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사실 이게 굉장히 비극적인 일이긴 하고 아까 크루디의 그 비극을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 그 사건이 있은 이후로 유럽에서 굉장히 난민 정책이 강하게 하다가 유연하게 바뀌었었거든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되면서 난민이 또 수용하게 되면서 오히려 또 굉장히 구구 정치가 그렇습니다. 또 득세하도록 왜냐하면 만든 또 난민 관련 또 범죄들이 막 일어났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물론 이게 굉장히 슬픈 사건이긴 하지만 이 사건 때문에 미국의 난민 정책이 변할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러면 이 난민들이 올라오지 않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근데 미국 같은 경우에도 보면 지금 멕시코를 통해서 올라오는 거지 이 난민들의 상당 부분 건 남미에서 올라오는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남미 아시다시피 지금 경제 상황이라든지 여러 가지 정치 환경이 녹록치가 않아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오는 경우를 어떻게 해결해 줄 수 있는 국제사회가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거기 있는 정치 상황이 굉장히 독재적이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반민주적인 지금 행위들이 이루어지고 있기 예. 때문에 그거를 뭐 들어가서 뭐 개입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 예. 이걸 단지 그 소위 말하는 그 보더를 뭐 연다, 개방한다, 안 한다 국경을 그렇게 하는 거는 아닌 것 같고요. 예. 이 사건 때문에 난민을 더 받아들여야 된다 이런 의견이 나올 거는 힘들다고 봅니다. 아무튼 미국도 굉장히 고민에 빠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진 자체가 너무나 충격적이기 때문에 이거를 뭐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넘어가기는 또 상황이 안 될 것 같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아마 미국 내부도 굉장히 곤란해 있고 각국에서 지금 굉장히 주시하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번에는 북한 관련 얘기 그리고 뭐 문재인 대통령의 이제 서면 인터뷰 관련 내용입니다. 기사 준비되어 있습니다. 한국일보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북한 영변 폐기 땐 핵 불가역적 단계에 접어드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니까 이른바 불가역적 비핵화가 어떤 것이냐 그런 정의와 관련된 거예요. 그런데 이런 정의는요 미국과 온도차가 있다 이렇게 한국일보는 전하고 있습니다. 이전 G20 회의를 앞두고 세계 뭐 7개 통신사 서면 인터뷰를 했는데 그 내용입니다. 미국은요 북한의 영변 플러스 알파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노이 담판이 결렬된 것도 이 알파에 대한 접점이 없었기 때문에 그랬다는 얘기가 나온 건데 문재인 대통령은 요 알파가 아닌 영변까지만 일단 잘 돼도 불가역적이다 이렇게 평가를 한 거예요. 이거는 입장과 지금 입장 차이가 있다는 거. 그리고 북미 3차 정상회담 성사 가능성에 무게를 뒀다. 사실 이 내용이 서면 인터뷰라서 영상, 뭐 발언 이런 게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더 좀 소개해드리죠. 여기 보시면 문재인 대통령의 입장입니다. 영변 핵시설 전부가 검증하에 전면적으로 완전히 폐기된다면 북한 비핵화는 되돌릴 수 없는 단계로 접어들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되돌릴 수 없는 단계, 이른바 불가역적 단계를 말합니다. 뭐 이제 완전한 비핵화가 무엇인가요? 그 중에 이제 한 대목이 될 수 있어요. 이 내용이요. 자, 그래서 여기 또 내용이 좀 있군요. 문 대통령은 영변 핵 폐기 그리고 대북 제재 완화, 그 다음에 북한의 추가 비핵화 조치의 가속화 이런 시나리오를 구상하고 있는 듯 하다. 그러나 이거는 미국 입장과 좀 다른 거 아니냐 이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어요. 관련 기사 하나 더 보겠습니다. 아닙니다. 요 앞에 걸 보여주세요. 자, 여기 있습니다. 문 대통령 그 서면 인터뷰 내용의 또 다른 내용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에 대한 평가를 했는데 김정은 믿는다, 결단력이 있다 이런 평가를 했습니다. 여기서 믿는다는 건요. 비핵화 의지를 믿는다 이런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자, 그럼 지금 저희가 두 개의 기사를 연속해 봤습니다. 하나는 영변 핵시설의 완전한 폐기를 불가역적 비핵화의 단계로 볼 수 있다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생각,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의 비핵화 의지를 믿는다는 생각. 그래서 이 두 가지 입장을 문재인 대통령이 나타낸 거거든요. 자, 그와 관련해서 저희가 지금부터 빈칸 채우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패널 네 분의 분석력을 겨뤄보는 순서인데요. 그러면서 해설도 곁들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요 내용이 좀 있는데요. 요 빈칸에 들어갈 말이 무엇인지 거기 써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제가 소개해드릴게요. 앞선 두 기사를 보면요. 힌트가 다 담겨 있습니다. 여기에. 자, 문재인 대통령 불가역 비핵화 미국과는 다른 정의를 했다. 그러면은 이 의미는 무슨 시험대다. 이렇게 매일경제 기사가 제목이 달려 있는데 무슨 시험대. 요 네모 칸에 뭐가 들어갈지를 패널 네 분께서는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패널 여러분께서 워낙 탁월한 분석력을 갖고 계시니까 네 분 대부분이 제가 맞출 것으로 예상은 되는데요. 아무튼 요걸 써주시면 됩니다. 내용을 좀 더 소개해드리면 이렇습니다. 역시 앞에 소개했던 같은 내용이거든요. 문재인 대통령 영변 폐기 땐 경협 재개, 영변 플러스 알파 이런 입장인 트럼프 대통령과는 약간 입장이 다르다는 겁니다. 그리고요, 뭐 북한 장사정포 단거리 미사일 비핵화 진행 땐 감축이 가능하다. 뭐 이렇게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자, 네 분께서 지금 고민을 하고 계시는 와중에 이재영 전 의원께서는 가장 먼저 답을 좀 쓰셨어요. 그래서
이재용 전 의원부터 답변 그리고 이유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한미동맹 그러면 이렇게 되는 겁니까? 문재인 대통령 불가역 비핵화 미국과는 다른 정의 한미동맹 시험대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네. 예. 지금 미국 입장에서는 지난번에 예. 하노이에서 있었던 그 회담, 예. 그것이 이제 무산된 것이 그 플러스 알파가 안 됐기 때문이라는 얘기 아닙니까? 예. 근데 그 플러스 알파가 안 되고 그것이 되지 않는 이상은 북한과의 그 어떠한 예. 그 소위 말하는 딜도 없다라고 계속해서 꾸준히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걸 정면으로 대치되는 그런 예. 발언을 한 거나 마찬가지란 예. 말이죠. 오히려 북한 측 입장에서의 대변을 한 거나 마찬가지로 보일 수 있기 때문에 그건 미국에서 저거를 봤을 때는 진짜 벙 떴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한미 동맹의 근간이 좀 흔들릴 수도 있는 그런 것까지도 좀 비화될 수 있을 것 같은 우려가 됩니다. 그러니까 한미 동맹 시험대가 될 것이다. 지금 윤영걸 전 대표께서는 고민하고 계시고 조대진 변호사, 김수현 평론가는 쓰셨어요. 그래서 두 분 거 한꺼번에 좀 보겠습니다. 보면은 조대진 변호사는 한미 정상회담 시험대가 될 것이다. 그리고 김수현 평론가 역시 한미 관계 시험대. 그러니까 세 분이 비슷한 내용을 쓰신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과의 관계가 뭔가 시험대에 올랐다. 이런 뜻이 되네요. 그리고 고민하신 윤영걸 전 대표께서는요. 비핵화 제재 해제 시험대다. 그렇게 들어가는 건 비핵화 제재 해제 시험대다. 생각보다 문제가 좀 어려웠나요? 많은 분들이 고민을 좀 오래 하셨습니다. 그럼 윤영걸 전 대표께서 가장 늦게 쓰시긴 했는데 답변 좀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이유에서 그렇게 쓰셨나요? 하노이에서 노딜로 끝났으니까 예. 뭔가 좀 하긴 해야 되잖아요. 예. 근데 지난번에 하노이에서 그 영변 플러스 알파를 더 내놓으라고 해서 그때 그 김정은이가 예. 거부해서 깨졌잖아요. 예. 근데 이번에 문 대통령이 얘기한 거는 미국하고 완전히 결을 달리하는 거예요. 그 영변 정도만 해도 예. 되돌릴 수 없는 거다. 비핵화는 되돌릴 수 없는 걸로 예. 간다 했는데 그거는 그 한미 북 회담을 열기 위해서 비핵화를 위해서 어떻게 보면은 시험 문제로 말하면은 김정은 뭐 너 이름만 써서 답안지 내. 그럼 내가 합격 처리해 줄게. 예. 뭐 이런 거 아닌가. 그만큼 이 비핵화나 이 제재 해제가 예. 초미에 그 몰렸으니까 합격 처리라는 게 뭐예요? 제재 해제를 해주겠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영변 좀 성의만 펴시면 미국하고 협의해서 제재 해제를 좀 해보자. 뭐 이런 뜻 아닌가. 그래서 뭔가 어제 좀 중재를 문재인 대통령 하려는 의지가 강하다는 거네요. 오늘 시진핑 저녁에 예. 만나죠. 푸틴 만나죠. 예. 트럼프 대통령이 곧 이번 주에 또 방한하죠. 한국 방한 오죠. 예. 그러니까 뭔가 좀 계기를 만드는 거 아니냐. 그래서 어제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그랬잖아요. 예. 국회에서 그 통일부 장관한테 금강산 관광 재개하자 얘기했잖아요. 그런 뜻에서 제재 해제를 성의만 조금만 보여주면 제재 해제를 하여튼 미국하고 해서 해보겠다. 뭐 이런 데서 저는 비핵화를 위한 중요한 시험대에 올렸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북한의 비핵화, 미국의 제재 해제의 시험대다. 이렇게 보시는 저는 거네요. 그렇게 봅니다. 네. 자, 조대진 변호사는 한미 정상회담 시험대다. 이렇게 답을 주셨네요. 일단 예. 뭐 보도에 의하면 예. 지난 하노이 회담이 실패한 이유가 뭐 북한이 영변만 내놨고 그리고 미국은 영변 플러스 알파를 원한다고 이 차이 때문에 보도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근데 사실은 뭐 아무도 모릅니다. 그 상황에 대해서는. 그렇죠. 지금 뭐 그렇게 추정, 뭐 해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생각하기에는 큰 그림, 큰 예. 덩어리, 그러니까 미국과 북한이 서로 내놓을 수 있고 받을 수 있는 것은 큰 덩어리는 영변이고 플러스 알파는 영변만큼의 큰 덩어리가 아니라 디테일이라고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디테일에 대한 조정을 예. 어느 정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고요. 예. 그 전에 이제 북미가 만나기 예. 전에 본인이 문재인 대통령이 먼저 미국과 이런 디테일에 관련된 설명. 사실은 예. 북한이 생각하고 있는 이런 디테일은 예. 또 다른 덩어리를 만들기 위한 그런 행동이 아니라 이런 영변 플러스 영변을 전체적으로 포기하는 것이다라는 설명을 곁들이기 위한 그런 방식으로 이제 설명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저 서면 인터뷰에서 불가역적 비핵화의 정의를 좀 설명을 했고,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은 비핵화 의지가 있다는 부분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뭐 그렇게 되는 거네요. 자, 김수현 평론가는 한미 관계 시험대다. 네. 역시 이 부분은 이재용 전 의원과 거의 비슷한 답인 것 같아요.
저는 좀 다르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아, 그래요? 썼는 문장은, 그러니까 표현은 비슷한데 네. 내용이 다르다고요? 표현도 많이 달라요. 그러니까 한미 동맹 시험 때로 가면 굉장히 긴장감이 느껴지는데 저는 조금 더 느슨하게 관계. 한미 관계 정도로 좀 추상적으로 더 풀지 않았을까 그렇게 예. 짐작을 하는 것이고 뭐 제 개인의 의견이라기보다는 언론 보도의 그 태도에 대해서 짐작을 해본 것이죠. 예. 그리고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방침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하자면 영변 핵시설은 어쨌든 간에 북한에서 굉장히 상징적인, 중심적인 핵시설입니다. 추가로 몇 개가 더 있다 할지라도 예. 북한 대내적으로도 영변하면은 핵을 보유하고 있는 예. 시설이라고 생각을 할 텐데 예. 그 영변을 불능화, 해체한다는 것은 대내적으로, 북한 대내적으로도 우리는 이제 핵 보유국이 아니다. 앞으로는 아니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예. 강력한 선언입니다. 그래서 상식적으로 영변을 해체 불능화하게 된다면 예. 그 다음에 다시 뭐 핵이 더 늘어나거나 할 일은 전혀 없을 것이고 예. 앞으로도 그 중간중간에 미국으로부터 또 국제사회로부터의 경제 제재 해제가 따라준다면 북한에서 거기에 대한 상응한 조치를 취해서 완전한 비핵화로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문 대통령의 생각인 것 같고요. 예. 지금까지 계속해서 북한이 제시해왔던 단계적인 해법 예. 그리고 미국이 제시해왔던 빅딜 해법 이 가운데서 계속 충돌이 일어났는데 중간중간에 조금 단계를 두고 어느 정도 상응하는 조치를 취해줄 필요가 있겠다라고 하는 예. 어떻게 보면은 지금까지 한국 정부가 취해왔던 중재자적 입장을 고수하는 것이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 중재자 입장을 고수한다. 그런 측면을 좀 강조한 것 같다라는 거네요. 자, 그러면요. 정답을 좀 확인해 보겠는데요. 문재인 대통령, 불가역 비핵화, 미국과는 다른 정의를 내렸다. 이것은 무슨 시험대일까요? 보여주시죠. 촉진자 역할 시험대. 아, 제가 설명을 들어보니까 쓰신 답 중에서 직접적으로 이 답은 없습니다. 설명 중에 촉진자 또는 중재자 뭐 이런 취지의 말씀을 해주신 분이 윤영걸 전 대표님하고 김수민 평론가 정도 두 분이 좀 근접하셨고요. 유대진 변호사와 이재영 전은 미국과의 관계 쪽에 좀 초점을 둬서 설명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뭐 딱 맞추신 분은 없지만 네 분 다 그래도 근접한 설명을 해주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촉진자 역할 시험대다. 이렇게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집값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어제 집값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입장을 좀 내놓았는데요. 그 내용입니다. 여기 있습니다. 어제 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 임했는데요. 이렇습니다. 내용이. 노도강 집값까지 들썩이자. 노도강은 서울의 노원, 도봉, 강북구를 말합니다. 뭐 집값 들썩이자 더 센 카드 내비친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다. 어제 토론에서 여러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 서울 전역에서 아파트값 꿈틀한다. 뭐 9.13 대책 이전 선 넘어선 것도다. 그래서 지금 잘 지켜보고 있다. 집값. 그리고 돈이 어디서 나오고 흘러가는지도 다 알고 있다. 그리고 심상치 않을 때는 바로 조치에 들어가겠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은 구체적으로 만약에 집값이 정부 입장에서 너무 오른다고 판단됐을 때는 무슨 조치가 나올 수 있을까요? 그 얘기도 있습니다. 보시죠. 다음 기사. 다음 기사 넘겨주세요. 김현미 국토부 장관, 민간 택지에도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는 것을 시사했어요. 지금 분양가 상한제라는 거는 분양할 때 이 값을 어느 정도 이상은 못 올리게 되는 거거든요. 집값 과열 대비 추가 대책 마련 중이다. 지역구 일산에서 내년 총수에 나올 것이다. 뭐 정치적인 요 입장도 밝혔는데요. 요 분양가 상한제 얘기입니다. 여기 소개돼 있어요. 현재 분양가 상한제는 신도시와 같은 공공택지에만 시행 중이고 민간 택지에서는 아직 적용 지역이 없다. 그런데 민간 택지도 분양가 상한제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얘기를 시사했다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어제 그 토론의 모습 영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보시죠. 최근 들어서 약간의 일부 지역에 있어서 움직임이 있는 것으로 통계 수치에서 저희가 잡히고 있습니다. 저희 부에서는 거의 매일 주택시장의 현장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조금이라도 과열될 것처럼 보인다면은 저희가 그동안 지금 준비하고 있는 정책들을 즉각적으로 시행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지금 최근 들어서 집값이 좀 잡히는 거 했다가 지금 심상치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토부 장관이 질문을 받고 저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부동산 쪽에서는 민간 택지에도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지 않을까, 뭐 이렇게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유영골 전 대표께서는 어떻게 보셨어요? 민간 분양가 상한제도는 그 민간이 하는 거를 어느 정도 못 올리게 막는 거거든요. 주택도시보증공사 통해서 그 한계가 있습니다. 그거 누르면은 분양받은 사람들은 더 매매 차익이 로또가 돼요. 그걸 부동산 대책이라고 볼 수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지금 주택토지보증공사에서는 그걸 하기로 했고요. 이번에 민간 분양대 아예 별도로 아예 가격을 상한을 정하겠다는 거, 추가로 할 수 있다라는 것이 시사한 거거든요, 지금. 그거는 더 세게 들어가는 거죠. 시장 가격에도 맞지 않고 오히려 신규 분양이 로또 당첨이 돼서 더 오히려 그 부동산 시장을 더 투기판으로 더 만들지 않겠느냐. 지금 문제는 전국적으로는 지금 빈집이 자꾸 늘고 있어요. 일본처럼 우리나라도 빈집이 자꾸 늘고 지방은 오히려 떨어져요. 근데 정부에서 내놓는 대책 보십시오. 3기 신도시나 이런 거는 수도권에도 외곽지대 이런 데만 자꾸 신도시 발표를 하잖아요. 정작 문제는 서울이잖아요. 서울에 대해서 그러니까 암이 걸렸으면은 암세포를 공격해야 되는데 지금 정상세포를 자꾸 공격하는 약을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안 맞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저금리라 돈도 많지만 제일 중요한 건 공급 부족이거든요. 공급 부족은 신규 분양 지금 없잖아요. 또 중고주택은 매매 나오려면은 지금 양도세를 다주택자는 최고 70%를 때리거든요. 양도 차익에. 그러니까 집 가진 사람도 중고주택 안 내놔요. 신규 주택 공급도 없어요. 그러니까 집값이 떨어지겠습니까? 오르겠습니까? 그러니까 서울 시내만 자꾸 오르는 거예요. 또 GTX는 자꾸 2개를 교차한다고 강남은 해놓지 않으니까 자꾸 하는데 제가 보니까 정부가 시장하고 이제 그만 싸우고 경제 논리에서 이걸 풀어가야지 자꾸 투기다 이런 쪽으로 몰아간다고 해서 시장은 오히려 더 기형적으로 삐뚤어질 가능성이 많다. 저는 그러니까 집값이 오르고 있고 수요가 많은 곳에 거기에 공급을 늘려야 되는데 그걸 안 하고 있다는 지적이시네요. 엉뚱한 데다 짓는 거죠. 엉뚱한 데다가. 저 3기 신도시 저 가뜩이나 지금 집값 떨어지고 교통 불편한 데다가 자꾸 집만 짓는 거죠. 그건 정부에서 우리도 했어? 이 정도 효과밖에 저는 없다고 봅니다. 서울 시내에서 저는 대책을 내놔야 된다고 봅니다. 이재용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저 보면서 전 참 김현미 장관스러운 정책이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김현미 장관이 되면서 가장 먼저 했고 지금까지 고수하고 있는 것이 집값 잡겠다 이거 아닙니까? 근데 집값을 잡기 위해서는 그 어떤 것도 뭐 물불 가리지 않고 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부분이고요. 지금 말씀하셨지만 앞서서도 서울의 그 지금 반시장적 정책인데요, 이게. 이렇게 되면 결국엔 서울의 공급량이 딸리게 될 겁니다. 그럼 서울의 집값은 본인이 원하지 않게 오히려 더 올라갈 것입니다. 그것은 이미 벌써 뭐 여러 가지 우리가 케이스를 통해서 본 것이기 때문에 단기적인 효과는 볼 수 있겠지만 장기적으로는 분명히 실패할 정책인데 왜 저렇게까지 하는지에 대해서 좀 우려가 되긴 합니다. 그러니까 두 분 다 약간 좀 비판적인 시각을 갖고 계신 거네요. 김수민 평론가는 혹시 뭐 다른 쪽 방향으로 설명하실 게 있을까요? 네, 분양가 상한제는 절대적으로 답이 없는 정책인 것이 뭐 모든 정책이 그렇듯이 다 그렇다는 게 아니라 특별히 이게 이제 알이 먼저냐 닭이 먼저냐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투기가 있기 때문에 분양가가 치솟는 건지 아니면 거꾸로인 건지 여기에 대해서 좀 논쟁이 있는데 지금까지 이제 2014년부터 이 정책을 풀어왔다는 것이죠. 그리고 투기 국면에서는 신규 주택 가격이 기존 주택 가격을 같이 끌어올리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자면은 조금 더 일찍 시행하는 게 더 낫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근데 지금 적극적으로 검토할 만한 정책인 거는 맞다고 봅니다. 조금 하려면 좀 빨리 했으면 어땠을까 이런 지적이시네요. 알겠습니다. 마지막 주제가 될 건데요. 조국 민정수석 얘기 저희도 어제 뭐 법무부 장관 소리 나온다 전해드렸는데 어제 하루 종일 정치권이 이 얘기로 참 바빴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좀 전해드리죠. 후속 기사일 수 있습니다. 중앙일보가 이런 내용을 실었어요. 조국, 난 입법 부영 아닌 행정 부영 인간이다. 첫 거취 언급했다. 중앙일보에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방송 들어오기 전에 잠깐 확인해 보니까 막상 전 조국 수석 측에서는 이런 얘기 중앙일보에 한 적이 없다. 뭐 이렇게 약간 해명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평소에 그럼 주변에 이런 얘기를 좀 한 게 전해진 건가요? 아무튼 요거는 방송 끝난 이후에도 아마 여러 가지 좀 해명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참고해 주셔서 이 내용을 좀 시청자 여러분께서 봐주시면 어떨까 합니다. 아무튼 조국 민정수석의 법무부 장관 발탁 가능성이 보도가 되고 알려지면서 굉장히 많이 놀라고 이 논란이 좀 벌어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 내용을요, 영상으로 묶었습니다. 보시죠. 경질이 됐어도 몇 번은 됐어야 할 조국 민정수석이 이번에는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거론된다고 합니다. 반헌법적 패스트트랙 특거의 주 책임자를 사법질서를 총괄하는 부처의 장으로 앉히겠다는 것입니다. 만약 조국 법무부 장관 입각마저 현실화된다면 이는 문재인 정권이 패스트트랙 독재 열차를 더 이상 멈출 수 없다라는 일종의 선전포고입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총대를 메고 조국 법무부 장관이 뒤에서 조종하고 야당 겁박에 경찰이 앞장서는 석국 열차가 완성되는 것입니다. 네, 조국 민정수석의 법무부 장관 설에 대해서 청와대는 뭐 긍정도 부정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게가 진짜로 가는 건가 이렇게 좀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사안과 관해서 좀 생각해 볼 지점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기사로 소개해드리죠. 2011년 이명박 정부 때도 민정수석에서 법무부 장관 직행하는 경우가 있었고요. 2019년에도 지금 조국 민정수석이 그 경우거든요. 그런데 180도 말 바뀐 여야입니다. 입장이 그때 다르고 지금 다릅니다. 이걸 비판한 기사입니다. 당시에는 군사정권도 못한 인사다 규탄했던 민주당은 지금은 조국이 적임자라고 그러고 있어요. 그리고 야당은 8년 전에 법적으로 문제 없다더니 지금은 헌법질서 모독이라고 또 입장을 바꾼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뭔가 지금 지적을 하는 기사입니다. 이것도 좀 생각할 문제고요. 다음 기사 또 있습니다. 보시죠. 조국 수석 법무부 장관 직행 땐 셀프 검증. 그렇습니다. 민정수석이잖아요. 그럼 본인이 본인을 검증하게 되는 묘한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비판론이 일고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지금 두 가지 뭐 좀 생각해 볼 지점인데 조대진 변호사 어떻게 보셨어요? 시간이 많지 않아서 좀 속도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뭐 사법 개혁 차원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그 조국 민정수석을 지금 뭐 법무부 장관으로 올린다면 지금 아직 명확하게 확정된 건 아니지 않습니까? 한다고 한다면 그렇게 나쁠 것은 없다고 보여집니다. 근데 다만 아쉬운 점은 근데 과거에 그렇게 비판을 했었는데. 예, 그런 비판했었던 것도 있고 조국 수석만큼 또 다른 또 그 훌륭하신 분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을 기용하는 것이 모양상 좋지는 않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왜 굳이 뭐 이런 느낌이 왜 굳이 말을 오르면서 조국 수석을 다시 기용을 하시는 걸까라는 그런 아쉬움이 알겠습니다. 있습니다. 이재영 의원은 한 30초 정도 남았네요, 시간. 30초요? 예, 짧게 핵심만 얘기해 주시죠. 네. 내로남불 정권의 끝판. 근데 과거에 한국당은 또 괜찮다고 했었잖아요. 아니, 과거에 잘못된 거 하지 말자 그래놓고 왜 자꾸 잘못된 걸 같이 하지 않는 겁니까? 그럼 한국당 입장은 과거에 이게 잘못된 건데 그래도 우리가 알고 있다 이런 건가요? 그럼 뜻이? 아니, 내용이 잘못된 것을 하지 말자고 했다는 것을 왜 자기네들은 하냐 이거죠. 또 그렇게 또 보실 수도 있군요. 알겠습니다. 자, 이번엔 사진 속에 담긴 사연을 들어보겠습니다. 김유진 아나운서의 이슈컷 보시죠. 이슈들을 사진으로 살펴보는 시간 이슈컷입니다. 첫 번째 이슈 태그는 플라스틱 클러스입니다. 껌이나 치약이 아닙니다. 지금 바위에 이끼처럼 붙은 건 다름 아닌 플라스틱인데요. 플라스틱 크러스트, 즉 플라스틱 딱지 정도로 해석할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오염입니다. 2016년 처음 발견된 이후 계속 늘어나 지금은 갯바위의 약 10%를 덮고 있다는데요. 바위에 서식하는 생물들에게 특히 위협적일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이슈 태그는 화산입니다. 화산이 폭발하는 장면을 우주에서 본다면 어떤 모습일까요? 러시아의 한 무인도 화산 폭발이 우주에서 관측됐습니다. 버섯 모양의 연기가 피어오르고 주위는 온통 화산재와 가스로 가득한데요. 엄청난 연기에 주변 항로를 이용하는 항공기엔 한때 주의보가 내려지기도 했다네요. 마지막 이슈 태그는 조 바이든입니다. 2020 미국 대선 유력 후보인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의 저택이 화제입니다. 한눈에 봐도 호화롭게 꾸며져 있는데 월세가 무려 2천만 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 저택의 매매가는 현재 약 53억 원, 5개의 방과 10개의 화장실, 체육시설과 사우나도 갖췄다고 합니다. 문제는 그가 본인은 가장 가난한 상원 의원이라며 중산층 조를 자청해 지지를 받아왔다는 건데요. 이를 두고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고 하는데 대중의 실망감은 어찌 보면 당연한 거겠죠. 지금까지 김유진의 이슈컷이었습니다.
앞뒤가 안 맞는 정치인의 모습이 아닌가 싶으네요. 아침에 매일경제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